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마이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군요. 맞습니다. 동맹국 국민 300명을 한 번에 구금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17명이 일제히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숙련공이라는 보고를 받자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미국에 계속 남아달라고 만류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왜 미국은 동맹국 국민을 대량 구금했다가 갑자기 붙잡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드러낸 한국의 진짜 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 20년간 워싱턴에서 한미 관계를 취재해온 CNN 국제부 기자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가 목격한 한국의 놀라운 변화와 미국이 진짜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지 그 충격적인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20년간 워싱턴에서 한미 관계를 취재해온 국제부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 새벽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2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갑작스럽게 들려온 헬기 소음이 평화로운 공업단지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짓고 있던 배터리 공장 앞에 검은색 차량 15대가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이민 세관단 속국 요원 400여 명이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규모로 투입되었죠. 여기에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심지어 마약단 속국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이민 단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미국 이민 단속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작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 475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317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체포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불법 체류자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체포 과정에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하는 말에서 이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첨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배터리 셀 생산 설비 설치 전문가, 공장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 품질 관리 기술자들이었죠. 이들이 없으면 공장 건설 자체가 불가능한 핵심 인력들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들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배터리 공장에서 사용되는 설비는 세계에서 몇 개 회사만이 제조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였습니다. 이런 장비를 설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술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인력이었죠. 저는 취재 과정에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삼성과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한국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기술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부활 정책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이런 핵심 기술자들을 대량으로 체포한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비자 위반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 사건 뒤에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0년간 워싱턴을 취재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정치에서 우연은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타이밍을 분석해보면 더욱 의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 대량 체포가 일어난 9월 4일은 우연히 선택된 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한미 양국 간에 여러 현안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현재 내고 있는 연간 1조 3,500억 원의 방위비를 최소 6조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한국 측은 이런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일본은 1988년부터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한국만 40년 넘게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전 24기가 만들어내는 사용 후 핵연료는 연간 약 700톤이었고 임시저장 시설 포화율이 이미 85%를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한미군 기지 관련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를 미군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를 소유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고 동해안 지역에 추가 기지가 필요하다며 부산 인근 해군 기지 공동 사용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현안들이 교착 상태에 빠진 바로 그 시점에 조지아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이 한국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용 부담과 안보 현안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는 취재 과정에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이 미국에게는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2021년 9월 한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을 때 워싱턴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이런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는데 앞에 6개 나라는 모두 핵보유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무 4호는 사거리 800km 이상으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었고 현무 5호는 사거리 3000km 이상으로 중국 동북부까지 타격 가능했습니다. 제압식 탄두로도 핵폭탄급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핵 없는 핵폭탄이라고 불렸습니다. 한국의 로켓 기술도 눈부신 발전을 보였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는 한국이 언제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켓 기술과 미사일 기술은 사실상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원전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라늄 농축부터 사용 후 핵연료 처리까지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6개월이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한국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2017년 전술핵 재배치를 거부하고 독자적 억제력 구축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 조지아 사건의 규모가 왜 그렇게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475명을 한 번에 체포한 것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민 세관단 속국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작전이라고 스티븐 슈랭크 특별수사관이 자랑스럽게 발표했을 때 저는 이것이 한국을 향한 강력한 경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00여 명의 단속 요원이 투입된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작전은 테러 조직 소탕이나 대규모 범죄 조직 단속에나 사용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맹국 기업의 직원들을 상대로 이런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체포 과정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을 수갑으로 묶어 끌고 간 것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합법적인 주재원 비자 소지자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로 끌려간 한국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시설은 미국에서도 악명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맹국 국민을 이런 곳에 구금한다는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계산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한국은 고개를 숙이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워싱턴으로 향했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반도체 공장 장비 투입을 보류했고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 메모리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2차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하며 달래려 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투자를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미국이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후였습니다. 조지아주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제조업 부활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보인 태도부터가 그랬습니다. 사과나 해명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항의와 명확한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구금된 한국인들을 석방할 때 수갑을 채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죠. 두 번째는 이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조현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들기 위한 워킹그룹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미국은 이민 정책에서 타국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금 과정에서의 처우나 재입국 보장 같은 문제는 미국의 주권 사항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조지아주의 반응이 가장 극명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백악관에 긴급 전화를 걸어 조지아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가 중단되면 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인디애나, 미시간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LG 등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각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기업 투자 중단 시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긴급 보고서를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없는 미국 제조업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과거처럼 미국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이민 문제로 보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방위비, 재처리 권한, 기지 문제 등과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9월 10일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 것입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을 앞두고 갑자기 이들의 미국 잔류를 요청한 것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조현 장관에게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며칠 전 이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며 대량 구금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였습니다.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저는 취재 과정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한 보고를 받은 후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60%,
한국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자들을 대체할 인력이 미국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터리 셀 생산 설비는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장비였고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설비는 자사 고유 기술이라서 한국 기술자가 아니면 설치나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구금 과정에서도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인들을 공항으로 호송할 때 수갑 등 신체적 속박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엄격한 호송 규정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실력을 뒤늦게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압박을 통해 한국을 굴복시키려던 계획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의 대응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체포와 구금 생활로 심신이 지쳐 있다며 일단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품격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굴복하지도 않고 적대하지도 않은 성숙한 외교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약진이 놀라웠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 1000대를 주문한 것은 서방 무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계약 규모만 120억 달러, 약 16조 원이었습니다. K9 썬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주포였습니다. 분당 6발 사격, 사거리 40km,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자주포보다 성능은 우수하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무기라는 점이었습니다. 휴전선에서 70년간 대치하며 쌓은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성능이 입증되면서 전 세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도 한국의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방 언론들이 비웃었지만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전투기 개발에는 20년이 걸리는데 KF-21은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엔진만 미국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F-16보다 성능이 우수하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한국이 이미 세계 1위였습니다. 수주량 기준으로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군함 건조 능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미국 알레이버크급과 동등한 성능이면서 건조 속도는 2배 빨랐습니다. 원전 기술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APR-1400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원전으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세계 최고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확고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 역폭 메모리에서는 SK 하이닉스가 60%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율은 국내 총생산 대비 4.9%로 세계 1위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자동차에 들어가고 배터리 기술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고 조선 기술이 해상 풍력에 활용되는 시기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가 한국을 2025년
국제회의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32개국 에너지 장관이 참석하는 최고 권위의 회의였고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이 70년간 주도해온 무대였습니다. 한국이 선정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APR 1400 원전 기술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세계 최고 안전성을 입증했고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으며 핵연료 주기 기술에서 완전 자립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회의 의제도 모두 한국이 제안한 것들이었습니다. 2030년 글로벌 탄소 중립과 원전의 역할, 아시아 유럽 에너지 안보 협력, 차세대 원전 기술 표준화 등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에너지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 프로젝트에 한국 원전 기술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5천억 달러 규모의 미래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핀란드도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모두 한국 기술로 전력난을 해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각국이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의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강대국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독자적 기술력으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싱가포르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중견국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에서도 한국의 대응 방식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한국을 재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검토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한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전환했습니다. 피치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숫자로도 증명되었습니다. 2024년 한국 연구개발 투자율은 국내 총생산 대비 4.9%로 세계 1위였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도 인구 대비 세계 1위였고 기술 무역 수지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수출국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였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K컬처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으로 한국 문화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문화도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소프트 파워까지 갖추게 되면서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으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매력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타임지는 한국을 올해의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나라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뉴스위크도 커버 스토리로 한국의 시대를 다뤘습니다. 조지아 사건은 이런 한국의 변화를 세계에 확인시켜준 계기였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미국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9월 11일 드디어 한국인 316명이 대한항공 전세기 2901편에 올랐습니다. 구금된 지 정확히 7일 만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나온 한국인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용복에서 체포 당시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수갑 등 구속 장비 없이 차례대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8대의 민간 고속버스가 430km 떨어진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민당국 차량이 아닌 한국 측이 준비한 버스였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1등석 6석과 비즈니스석 48석은 구금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된 사람들에게 배정했습니다. 희망자 전원에게는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을 개별 제공해 귀가를 도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4명에게도 숙소와 자국 복귀를 위한 항공권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이었습니다. 이들도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함께 체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잘 풀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정상 간 신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품격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원칙을 지켰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제안에 대한 조현 장관의 응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체포와 구금 생활로 심신이 지쳐 있다며 일단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한국의 입장을 관철한 성숙한 외교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한국이 수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미국도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해줘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면 상대방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힘은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구금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산증인이 된 것입니다. 60년 전 한강에서 시작된 기적이 경제 발전에서 기술 혁신으로 그리고 이제는 외교적 성숙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나라, 세계가 인정하고 따라가려는 나라,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